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인문의 향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립의 열망과 분단,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제시대로부터 독립을 하기까지 많은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 결국은 이제 38선 분단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춘입니다. 네, 강석진입니다. 이재입니다. 네, 변함없는 패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우리 역사 발전이 더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주요 국제회의는 1919년의 파리 강화회의, 41년의 대서양 헌장, 43년의 카이로 회담 선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카이로 회담이 가장 우리에게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준 그 하나의 그 회담이 되겠습니다.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까지는 주로 그 유럽에서의 독일의 전후 처리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때 이제 소련이 본격적으로 참석을 했는데 카이로 회담에서는 소련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이로 회담은 주요 목적이 일본의 전후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45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는 이제 전체 전후 국제 질서를 논의하는 것, 즉 국제연합의 창설 문제를 다룬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합병이 사실 국제회의를 따져보면 1907년에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가 있었죠. 이준, 이유정, 이상설 참석 자체가 좌절이 됐어요. 우리 이재희 작가의 그 광무 황제에 보면은 러시아에서 처음에 도와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이놈들이 일본한테 뭐 압력을 받았는지 전부 다 오리발을 내밀고 참석을 결국 못하고 나중에 이준 열사는 열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자결을 한 게 된 사건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8월 29일 날 있었고요.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의 처리를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인데 이때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우리가 조약이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조약입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을 처리하기 위한 조약이 하나가 있고 거기 이제 불가리아, 뭐 오스트리아 몇 개 나라가 있어요. 터키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5개가 됩니다. 그래서 5개 조약이 되고 그다음에 또 아시겠지만 1919년 4월 11일 3.1 독립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독일이 1949년에 2차 세계대전을 이루었는데 또 같은 주축국인 일본이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일본을 패망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국제의 연합국들의 의견이고 이때 이제 한국 독립이 서서히 논의하기 시작된 것이죠. 이게 이제 43년에 결국은 카이로 회담으로 이어지게 되고 미국, 소련, 영국, 중국 등 주요 전승국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가 처리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의 논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파리 강화회의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그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파리 강화 회의라는 건 전승국들의 그 논공 행상 또 패전국들의 배상 책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데 이게 베르사유의 평화 체제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미국은 그 옛날에는 불개입주의를 했어요. 먼로 독트린이라고. 왜냐하면 아메리카 대륙 자체가 태평양하고 대서양에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은 자원도 충분하고 경제가 풍부해가지고 뭐 남의 나라 간섭을 하고 이런 게 싫어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그 당시 국제정치학자 출신인데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는 민족이 다 고유의 독립을 해서 주권을 가질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영국, 일본 등의 식민지 유지 정책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독일 같은 나라에 배상을 강하게 너무 요구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어쨌건 간에 미국은
국제연맹을 만들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는데 미국 자체가 불개입주의 원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의회의 반대로 국제연맹에 가입을 안 했어요. 미국이 만들어 놓고 가입을 안 했으니까 이게 체제가 안 되죠. 이거는 유엔이 국제연합을 유엔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국제연맹은 LN이라고 그래요. League of Nations LN이라고. 결국 이제 프랑스가 독일에 가혹한 배상 책임을 물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가 항상 독일에서 역대적으로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됐습니다. 전수국의 정상들이죠. 여기 이제 로이드 조지 영국 수상, 이탈리아 수상, 또 프랑스의 그 수상인가 대통령인가, 또 우드로 윌슨 키 큰 사람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 이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모든 식민지의 요구에 대해서 자유롭고 편견 없으며 절대적으로 공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그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했어요. 자, 조르주 클레망소가 한 발언을 볼까요? 아주 재밌습니다. 전지전능한 신도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는데 그쳤는데 윌슨은 그보다 많은 십자가의 조항으로 우리를 귀찮게 한다라고 했어요. 영국, 프랑스 다 해외 식민지가 많은데 뭐 민족 자결주의에서 식민지가 독립하면 자기들 같은 연합국인데도 너무나 동상이몽을 한 거예요. 재밌잖아요. 10계명보다 더 가혹하다는 네, 거예요. 10계명보다 더 가혹하다. 10계명밖에 안 줬는데 14개 조항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승만 대통령은 이때 참석을 못했지만은 이제 서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한국이 완전한 독립국임을 선언하였으며 또한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김기식 근데 어느 분들은 뭐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윌슨의 그 민족 자결주의로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 설이 뭐 많이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도 많이 배워왔는데 그 우리 국내에서 뭐 민족 자결주의를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게 제가 의심이 되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국내에다가 그런 우리가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편지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으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알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일부 식자 간에 조금 알려지게 되지 않았겠느냐. 33분이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아마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김규식 박사는 파리 강화회 임시 정부 대표로 갔어요. 상해에 있다가 미국의 특사가 거기 가서 결국은 상해는 참석이 가능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독립 요구가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은 어려운 투쟁이지만 이게 솔직한 평가예요. 너무나 어려운 강대국에 특히 일본이 전승국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브뤼셀 국장이 보내준 지지 편지 같은 것이 소중한 격려가 되겠다.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하자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를 하고 김규식 박사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승만의 서한을 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몇 달 후에도 계속해서 일부 분들이 나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 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하고 관련된 결론은 한국은 전승국 일본에 가로막혀서 독립을 인정받지 못하고 강대국의 이해로 애면을 당했습니다. 자, 논공행상은 전승국의 전과 즉 일국의 사상자 수로 그 계산을 하는데 러시아는 이때도 희생자가 또 많았어요. 러시아가 1차 세계대전 때도 제일 많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라는 국가가 국민들 개개인을 너무 존중 안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렇게 전쟁 많이 죽이는 거예요. 일본, 미국은 끔찍하게 생각을 해서 주요 전승국인데도 2차 세계대전도 저 밑에 있어요. 사상자 수는 아주 적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죠? 1914년부터 18년까지 됐죠. 18년에 끝났어요. 그럼 2차 세계대전 언제 일어났죠? 1939년에 일어나서 45년에 끝났습니다. 네. 제 지식을 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오케이. 질문도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김규식 박사 일행이 여기 이제 우측에 안경 쓴 분이 김규식 박사입니다. 아주 그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찍은 거예요. 이분이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키운
인재죠. 예, 미국 김국 씨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승만의 그 밑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했어요. 자, 그다음에 대서양 헌장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이 41년도 대서양의 뉴펀들랜드 그 미국 함상에서 전후에 대해서 비로소 미국과 영국이 이제 구상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파시즘에 대항하는 민주 세력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임무와 결의를 표명했어요. 이때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안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했다는 거죠. 이 헌장에는 영토의 불확대, 불침략, 무역과 전 자원에서의 기회균등, 경제협력 이런 것들, 해양의 자유, 군비 축소 이런 8개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결국은 강대국의 게임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소련을 유시한 33개 국가가 승인했고 유엔의 원칙이 됐다. 굉장히 중요한 적입니다. 여기 뭐 대서양 헌장이 있지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 회담, 이제 중요한 회담이 나왔습니다. 카이로 회담에 이어서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1943년 11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스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3인이 회동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본 처리를 이제 주로 한 거예요. 일본의 그 진주만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이 1941년 12월 8일에 일어났어요. 진주만 기습 이틀 후인가 대일 선전포고를 하죠. 미국도. 그래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중국의 영토 회복, 국민당 군대 지원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그 한반도 문제는 전혀 언급이 있었습니다. 뒤에 이제 있었어요. 중국은 청일전쟁 이래로 일본에 빼앗긴 영토, 만주, 대만, 팽오도를 돌려받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일제에 미국, 중국이 같이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 중국 군대를, 장개석 군대를 미국이 무기로 지원을 했었어요. 무기 대여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 이제 국민당 군대를 지원했는데 결국 이제 모택동 군대한테 그 부패로 인해서 패했다는 것이 정말 그 아쉬운 대목이죠. 루스벨트는 국제질서 재편의 바탕을 식민지 해체에 맞췄고 처칠 입장은 대영제국 부활, 식민지 유지예요. 상당히 이것도 동상이몽입니다. 자, 카이로 회담 장소 보이시죠? 이게 기자에 있는 피라미드 옆에 호텔이 그 당시 있는데 굉장히 멋있죠. 이거를 영국 군대가 당시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군대가 다 지켰어요. 경호를 다 했다고. 아주 재미난 장소입니다. 카이로 회담 수뇌부죠. 여기 장개석, 루즈벨트, 처칠. 자, 여기 뭐죠? 송미령. 송미령. 장개석의 부인인데 단순히 부인 자격이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애교가로서 참석을 했어요. 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영어도 유창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을 그렇죠. 그 딸들을 세 자매가 있었는데 송미령, 송경령 뭐 또 있는데 전부 영어에 유창을 해서 이 장개석을 그냥 도왔죠. 자, 카이로 선언은 이제 카이로 선언에 한반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네 번째부터 있습니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약탈한 다른 일체의 지역으로부터 구축될 것이다. 일본을 이제 강하게 비판하면서 앞에 3대국이죠. 미국, 영국, 중국이죠. 3대국은 한국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에 따라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한다. 노예 상태 유의도 좋고 자주 독립시킬 결의를 하는 거 좋은데 이 적당한 절차가 붙었다는 것이 문제야. 적당한 절차가 왜 붙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탁 통치를 말하는. 그렇죠. 이제 그 처칠이 여기에 개입을 한 거야. 처칠이 그대로 하면은 식민지를 갖다가 해방을 시킨다면 영국의 식민지에다 영향을 미치니까 여기다가 가로를 붙여가지고 그게 신탁 통치를 예상을 한 거예요. 신탁 통치를 어떻게 예상했냐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의 4대국이 한반도를 신탁 통치를 일정 기간 한 후에 완전한 독립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항이 결국 한반도의 운명을 갈라놨네요.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를 조금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논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카이로 회담의 전후 문제는 쭉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독립 문제가 이제 됐어요. 1943년 11월 23일 날 장개석이죠. 루즈벨트의 만찬 석장에서
한국 독립의 안건을 꺼냈습니다. 그때 이제 루스벨트 대통령이 특별보좌관인 해리 호킨스가 모든 거를 다 기록을 하고 초안을 작성하고 했어요. 야, 첫 번째는 일본 몰락 이후에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기에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주의인 국가가 될 것임을 결의한다. 아주 심플하죠.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기에라는 구절은 루스벨트와 처칠의 수정을 거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로 확정이 됐어요. 자, 처칠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처칠이 수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약간 비극적인 비극의 씨앗이 됐습니다. 보세요. 자, 중국의 속셈도 나옵니다. 사실 장개석은 말이죠. 중국은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고 표면적으로 했지만 독립 후에 그거를 자기들이 다시 일제한테 뺏겼잖아요. 우리 한국을 자기 청일전쟁을 통해서 속국화하려는 다시 속국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기록에 중국이 만주와 한국의 재점령을 포함한 광범위한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미 미국이 다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다고. 그래서 결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점령에 대한 그 전후 배치에 대해 물으니까 장제스는 한국 운명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했다는 게 이 사람들의 해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장제스가 그런 거는 어떻게 보였냐면 임시정부를 공식 망명정부로 끝까지 승인을 안 했어요. 일본 패전 때까지 주석 김구의 염원을 애면했습니다. 그래서 임정의 애교부장 조서항은 불만과 한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것은 국민당 정부는 그 당시에 또 공산당과 내전 상태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편한 상태도 아니야. 더구나 일본과 전쟁 중에 있어서 한국을 승인할 위치에 있기가 좀 어려웠고 내심 전후에 한반도를 다시 중국의 속국으로 해야 되니까 임시정부를 인정을 해버리면 독립을 시켜준다 그러면 그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선을 다 까는 거죠. 결국은 조소왕의 얘기는 일본 패전 후 한국을 중국의 종주권 아래 두려는 중국의 욕망 때문일 것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참 역사는 그 정확한 거예요. 반복된다는 말이 네. 여기서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청일전쟁 전에 조선을 종주국으로 삼았는데 일본한테 뺏겼잖아요. 일본이 이제 패막을 하니까 다시 갖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1882년에 그 조미 수교 통상조약이 맺어졌잖아요. 네. 그때 그 조항에 청나라의 리용장이가 그 수교 그 통상 조약 안에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하는 문구를 꼭 넣어야 된다고 우겼었어요. 우겼었죠. 네. 결국은 그걸 이제 빼졌죠. 미국의 슈펠트 제독이 그건 그럴 수 없다고. 속방이라고 하면 미국의 영향 행사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장제스의 우선 관심은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 복귀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제스는 가서 뭐 그런 문구는 합의를 했지만 결국 속셈은 따로 있었고 한국의 독립은 결국 루스벨트가 오랫동안 구상한 전후의 질서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해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이 중국의 위임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루머가 중국 신문에 실리면서 한국인들이 혼란을 시키고 결국은 카이로 선언 축하 모임까지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의 신탁 통치를 먼저 의심해서 사실은 중국의 신탁 통치는 아니고 루스벨트는 4대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했는데 이게 루머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또 상해 김구가 장개석한테 끊임없이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한 것처럼 이승만도 미 국무부에 임시정부 승인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국무부도 또 이승만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또 강대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정치의 강대국의 체스게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미국의 이해관계는 뭐였겠느냐? 전후 질서의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소련이 뭐 차지하느냐, 미국이 더 차지하느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요. 자국의 이익 확보 및 신탁 통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고 임정과 다른 단체를 소련이 승인할 가능성 등 복합적인 고려에 의해서 미승인 상태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는 뭐 미국이 먼저 약속하기 어렵다 이거죠. 약속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카이로 회담은 루스벨트 뉴딜의 국제판이고 새로운 그 세계 신칠서는 식민지를 일단 해체하는 데 대해서 한국이 일단 혜택을 받는 듯 했으나 그 과로 때문에 어려웠고
루즈벨트는 결국 속도 조절을 했어요. 영국이 반발하니까 영국의 식민지 인도 버마는 그때 건드리질 않았어요. 예. 일본의 점령지 중국 식민지 한국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루즈벨트는 자기도 명분을 살려야 되고 또 처칠의 요구도 동맹국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미국과 영국은 거의 뭐 모든 국제 정치면에서 흐름을 같이 합니다. 그런 맹방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네네, 아버지의 나라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한반도에 대한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 소련 등의 열광에 상충하는 야심을 중화시키기 위한 국제 관리 방식이 기묘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미국의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중국, 소련이 너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먹는 것은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 여건으로 어렵다고 본 거야. 더군다나 또 하나 중요한 건 일본이라는 거죠. 미국이 일본을 먼저 점령을 해야 그 다음에 한반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본이 난공불락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 군대가 지독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하와이 기습 사건은 진주만 기습은 물론이고 그 나중에 결국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일본의 비행기를 몰고 조종사들이 함대에 큰 포로 그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르면서 아주 그냥 학을 띈 거예요, 진짜 미국이. 그래서 그때 미국이 그 전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자탄 개발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자탄이 이 모든 판도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오리지널 생각은 한반도를 다 진짜 미국 영향권에 둔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더군다나 소련이 저쪽 유럽에서 독일을 갖다 물리치면서 치른 희생에 대해서 보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한반도의 북쪽은 소련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봅시다. 이제 김구가 장제스를 면담을 했고 한국 독립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뭐 표면적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승만은 루즈벨트에게 또 일본 패창주의를 저지할 민족은 한국뿐이라고 역설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장개석도 안 들어주고 루즈벨트도 한국의 이 독립 임시정부 승인 독립의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강대국의 게임이라는 것이죠. 네, 참. 그래서 이제 카이로 회담의 한국 독립 문구 변화 과정은 처칠이 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적절한 절차로 거쳐서 그것이 중간에 삽입되면서 전후에 많은 혼란과 우리나라의 반대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이제 루스벨트의 상황을 봐야 돼. 루스벨트 대통령이 1929년에 대공황을 극복하면서 상당히 뉴딜 정책을 썼어요. 뉴딜 정책은 정부에 의한 굉장한 그 재정 정책을 쓰면서 이게 소위 지금으로 얘기하면 좌파 정부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때 미국 정부에서는 소련의 첩자도 많고 소련의 친소 사람들이 관리나 보좌관에 많이 포진돼 있었어요. 그 이제 루즈벨트도 그런 사람이 뭐 친소주의자다라고 공격을 하면 그런 소리 마라 이렇게 두둔까지 했어요. 그리고 소련을 굉장히 믿었어요. 굉장히 루즈벨트가 순진했다고. 소련의 그 야욕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않고 소련이 그만한 희생을 치렀으니까 공정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 테헤란 회담과 얄타 회담에 임할 때 기본적인 그 포지션은 공산주의 러시아와의 공존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은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벌써 이게 불가능하다고 믿고 공산주의 소련이 한반도를 지배할 탐욕에 가득 차 있다라고 벌써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이 아주 이승만 대통령을 엄청나게 반소부인자로 찍어서 비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이제 미국은 공산주의와 스탈린에 대해서 아주 낙관적인 변해를 품었는데 미국 정부 내에 포진한 친소주의자들, 간첩들에 의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기록에 다 나오는데, 그 이제 측근들이 그런 그 낙관적 변해를 했고 공산주의와 스탈린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은 루스벨트의 배척까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테헤란 회담이 나옵니다. 테헤란 회담은 그 결국은
제가 얘기했지만 그 테헤란 회담부터 소련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카이로 회담은 일본의 저기를 처리하는 거니까 소련하고 아직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야. 뭐 간접적인 관계는 있겠죠 물론. 그래서 이때부터 소련의 스탈린이 참석을 했는데 스탈린은 회담에 임하면서 굉장히 그 용의 주도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테헤란이라고 하는 건 소련하고 무지무지하게 가까운 데야. 기본적으로 얄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의 루즈벨트는 여기 이동을 하려면 일주일 이상씩 걸렸어요. 그 당시 그 교통수단 그건데.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그때 거의 2차 세계대전 때 병약했어요.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가면서 소련의 노련한 스탈린에 말려가지고 굉장히 그 페이스를 많이 잊어버렸다는 게 지금 지적입니다. 이건 이제 한반도 만주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전후 주도권을 놓고 중소 양국이 경쟁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이런 회담을 주선을 했고 결국은 루즈벨트는 이 사국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수정해서 미영중 삼국회담, 카이로 회담, 미용수 삼국회담, 테헤란 회담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예. 자, 테헤란 회담 순회는 이때만 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상당히 그 조금 병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처칠이에요. 처칠도 군복을 입고 나왔고 스탈린은 뭐 이때 막강하죠. 다크서클이 보여. 예, 다크서클이 보이죠. 예. 자, 이 회담 마치고 돌아와서 얼마 있다 세상 떠났어요. 죽었죠. 그렇어요. 그러니까 테헤란 회담의 장소가 이제 테헤란이잖아요. 테헤란인데 이때 어디서 했냐면 러시아 대사관에서 했어요. 러시아 대사관에서. 소련의 자기들 대사관은 영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니까 게임이 소련의 주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루즈벨트가 굉장히 순진했다고. 소련은 그 일본 패망 이후에 전후 처리 구상을 논의했던 카이로 회담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에 테헤란 회담을 통해서 유럽 전선에 대한 공동 보조를 밝히는 방식을 한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일본과 소련이 41년 4월 달에 중립조약을 체결했어요. 서로. 참 우습잖아요. 일본은 추축국이었고 소련은 연합국인데 서로 그런 적대 국가끼리 비밀리에 중립조약을 체결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두 나라 사이에 밀약을 한 거니까 가능한 것이고 왜 그러냐면 소련이 이 극동전선에서 일본군이 뭐 하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만일에 하와이에서 미국하고 전쟁하는데 소련이 뭐 이렇게 붙는다 하면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밀약을 통했는데 결국 이게 1945년 8월 9일에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사실상 깨진 거예요.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예. 그게 아주 강대국이 이런 겁니다. 자기들. 예, 소련은 결국은 스탈린은 테헤란 회담에서 중요한 겁니다. 독일이 최종적으로 격파되면 시베리아에 필요한 지원군을 보낼 수 있고 우리는 공동전선에서 일본을 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일 참전을 약속했어요. 이게 이제 이러면서 우리 한반도의 분단에 이 가속화된 거예요. 결국은 그 이쪽 극동 지역에 참전하는 대신에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제 그 한반도의 북쪽에 들어오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는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때는 왜냐하면 뭐 일본군 밑에 태평양 전쟁에서 전쟁하는데 그냥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만주에 있는 관동군을 어떻게 해보기가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소련이 필요하다. 이제 독일이 먼저 훨씬 패망을 먼저 했잖아요. 독일의 패망이 언제냐면 45년 5월 7일이에요. 훨씬 전에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여력을 몰아서 뭐 군대도 엄청나게 이미 전쟁 경험이 있겠다. 그럼 뭐 가벼운 얘기거든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얄타 회담이 있어요. 얄타 회담은 또 소련의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 맨 밑에 굉장히 그 날씨가 따뜻한데 거기에 이제 루즈벨트, 처칠, 스탈린이 회동을 했어요. 이것도 완전히 소련의 영향권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루즈벨트가 원래 지중해 인근에서 만날 것을 제안을 했는데 스탈린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그걸 꼬셨어. 스탈린이 회담 주도를 한 거예요. 결국은 얄타 회담은 이탈리아가 이미 항복하고 독일의 항복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독일이 5월 달에 항복했는데 2월 달이면 거의 이제 전세가 다 기울은 상태거든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소련의 힘이 남는다 이게야. 그걸 활용해야 된다 이게. 뭐 처칠은 이미 스탈린의 욕심에 대해서 간파하고 있었어. 처칠은 욕심쟁이 스탈린의 야욕에 대해서 걱정을 했지만 루즈벨트는 순진해서 말썽쟁이 일본과 독일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스탈린과 협력할 수 있다고. 공산주의를 너무나 몰랐고 공산주의를 믿었습니다. 이때. 자, 이때 이제 이게 얄타회담에서 이때 루스벨트 그 병세가 더 명확해졌잖아요. 굉장히 추우니까 병세가 되면 이게 도포를 갖다 입어야 된다고. 그죠? 춥긴 추운 모양이다. 회담의 주요 결과는 나치 독일을 4개국이 분할 점령한다는 것이죠. 독일에 대해서는 일체 의무를 지지 않는다. 뉘른베르크에서 국제 전 재판소를 한다. 배상 문제, 폴란드 이건 뭐 독일 문제니까 우리하고 뭐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루즈벨트가 원했던 것은 그 유엔을 창립하는 것이었죠. 또 소련을 가급적 빨리 대일본 태평양 전쟁에 참전시키는 거였었어요. 이게 지금 뭐 화근이 된 건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스탈린이 원했던 건 뭐냐? 그럼 국제 강국으로서 소련의 지위를 인정받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으니까 또 폴란드를 포함한 동유럽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소련이 지배권을 확보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일본전 참전을 미끼로 해서 극동 지역에서 가능한 많은 이권을 확보하는 것. 자, 소련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한테 깨지면서 사실 만주에 있는 많은 그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만주를 회복하고 나가서 한반도를 옛날에 아관 파천 있을 때 러시아가 어마어마하게 조선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다시 그것도 회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루즈벨트가 독일 항복 이후 90일 이내에 소련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할 것을 요청했어요. 중국의 동의 없이 몽골의 독립, 여순항, 만주철도에 대한 소련의 이권을 승인해 줄서 대가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 관동궁의 해체를 소련군한테 떠넘김으로써 미군의 피해를 줄이려는 의도. 미국은 가급적 자국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새로운 사건은 트루만 대통령의 원자탄 사용이죠. 결국은 소련군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 빨리 항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8월 9일 날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은 이미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진군한 상황이었어요. 이미 진군했어. 아무리 뭐 원자탄을 했는데 히로히도 천황이 아직은 항복을 선언 안 했으니까 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아시아에서는 전동 국가도 아니었던 한국이 분단이 됐어요. 식민지의 불행한 운명이 일제라는 것 때문에 계속된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분단은 일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일제가 빨리 패망을 했으면 우리가 이런 게 없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소련에 양보를 하면서 38선이 생기게 된 겁니다. 얄타회담에서 이제 미국의 대한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한국 문제가 국제적 성격이 띠고 있다고 본 거예요. 참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그 신탁 통치를 영구에 두고 있었어. 미국, 영국, 중국, 소련으로 결국은 그 신탁 통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생각이고 미국 군부는 미국이 한반도를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장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고 당시에 판단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전략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그래도 발을 들이겠다는 게 또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분할 점령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38선의 이제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한반도를 다 미국이 점령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당연하고 한반도 일부 전략적 요충지를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제 질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때. 뭐 미국 군부의 입장이 있지만은 미국은 4강이야 신탁 통치가 종전 후 즉시 수립될 것이라는 사전 협정을 얻어내야 된다. 이미 신탁 통치를 미국은 다 예정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미소가 북위 38도선으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것은 일본이 미국의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항복했기 때문에 미국 측 관련자들에 의해서 긴급히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원자탄을 안 썼으면 일본이 계속해서 버텼을 것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끌어쓰고 그 사이에 소련은 한반도를 다 점령했을 것이고 그렇죠.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가 된 건데 그나마 원자탄을 써서 야 원자탄을 쓰니까 내가 일본에 나가사키 그 평화공원을 했더니 마치 일본이 말이죠 전쟁의 피해자인 양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애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야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너무나 그렇게 일본 국민들한테 희생을 치르면서 항복을 안 하고 버팀으로써 그 원자 폭탄을 할 수 없이 미국이 쓴 건데 그걸 가지고
원자탄을 최초로 얻어맞은 피해 국가다라고 강조하는 거는 참 어불성설이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워요, 진짜. 기회만 있으면 일본은 일어나서 다시금 침략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이제 결론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 많은 얘기 있지만 신탁 통치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얄타 그 미략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에 이제 막 그냥 공개를 하면서 들이댔어요. 그냥 하면서 이게 이제 왜 이게 나왔냐면 러시아인 그 전향한 에빌 구베로라는 사람이 45년 5월달에 이승만을 찾아와서 얄타회담에서 조선을 소련의 영향하에 두기로 했다고 제보를 했어요. 이게 근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이승만이 그래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독립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미국 정부의 얄타 미략서를 제기하니까 미국 정부 공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이걸 뭐 승인할 수도 없잖아. 후일 동아시아 관련 비밀 협약을 공개됐지만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거기에 그 엘저 히스라는 거의 소련의 첩자가 있었는데 이게 루스벨트한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엘저 히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재판도 받았는데 워낙 용의 주도해서 계속 빠져나가면서 89년까지 생존한 인물이에요. 이 복골시 책에 다 나옵니다. 이 기록이. 자, 미국은 얄타 협정 때 굉장히 이제 일본을 빨리 항복을 못 시키기 때문에 소련을 불러들여야겠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결국은 원자탄을 씀으로써 일본이 조기에 항복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한반도에 미국이 진주를 하게 되고 결국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게 됐습니다. 자, 포츠담 선언. 자, 이제 이 포츠담 선언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담이 막이 올린 7월 17일은 미국이 뉴멕시코에서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한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보가 와서 원자탄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소련이 유럽 전선에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으며 독일을 격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연합국 특히 미국이 이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현실적으로 한국에 저항하는 일본과의 전쟁에 소련을 참전시켜서 미국의 희생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을 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포츠담 회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 사진이 생생하죠. 대통령은 조금 큰 의자에 앉았어요. 여기 보면 스탈린이요, 큰 의자. 여기 누구죠? 트루만. 여기 이제 처칠.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이 옆에 이제 앉았습니다. 포츠담의 체칠리엔 호프라는 궁정입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소련의 별을 여기다 배치를 시켜놨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또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소련이 했다. 왜냐하면 소련이 독일을 점령한 상태였거든. 소련이 베를린의 깃발을 소련이 먼저 꼽았어요. 연합국들은 프랑스 쪽에서 오면서 나중에 했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고, 소련은 결국은 이제 일본에 참전하는 대가로 패전으로 빼앗긴 결국 러일 전쟁에서 또 회복을 하는 거니까 사할린과 쿠릴 열도 등의 영토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 이제 트루만은 핵무기 확보로 소련의 참전 없이도 일본에 이길 수 있다고 여겼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 이제 카이로 회담을 이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했습니다.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독립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뭐 달라진 게 없어요. 포츠담 회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이제 이거는 이제 연합국들이 승전을 하고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1945년 4월은 이미 전세가 다 연합국 측에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후의 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944년에 일단 덤바튼 오쿠스에 의해서 국제 예비 회의가 열렸어요. 이게 덤바튼 오쿠스라는 건 워싱턴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미영종 3개국이 각각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국제연합 구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를 설치해서 이게 국제 평화의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 5대 강국이잖아요. 결국 강대국이 세계 평화와 모든 안전보장을 그 보장하는 그 국가로서의 역할을 한 것인데 이것은 국제연맹의 실패로부터 본받은 것이죠. 덤바큰 오크스 저택입니다. 여기 이제 주로 A상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소련의 그로미콜, 소련에서 수십 년 동안 A상을 한 외교관입니다. 이때부터 활약을 했어요. 그로미코가 70년대 이후까지 활동을 해요. 그로미코가. 브레튼 우즈에는 이제 전후의 그 경제 질서를 논의하는데 이때 이제 IMF하고 세계은행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이 잘 작동할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다지고 이것이 브레튼 우즈의 IMF, IBRD 체제고 또 지구상의 모든 주가가 참여하되 4대 강국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그런 유엔의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창설을 위한 국제회의가 45년 4월부터 6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고 또 신탁통치 이사회라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처음에 결정을 했잖아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신탁통치를 하긴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탁 신탁으로 나뉘어가지고 맹렬하게 이제 또 싸웠는데 이승만, 김구 선생 모두 반탁 운동을 했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 김용옥 씨가 뭐 찬탁을 했으면 민족 통일이 빨리 된 건데 반탁 때문에 안 됐다.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제적인 현실을 너무 소련이 북한에 이미 소련이 다 점령을 해서 공산화가 된 상황인데 그러면 공산화 통일을 하자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참으로 역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샌프란시스코 회의입니다. 그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그 이승만의 노력은 성공을 못했지만 어쨌든 이 유엔이 결국은 우리나라 그 한반도의 그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수립을 나중에 파리 회의에서 승인을 하잖아요. 유엔이 중요한 역할하고 6.25 때 나서도 또 유엔 이름으로 참전을 하고 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엔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고. 굉장히 중요한 유엔을 통해 우리가 경제 지원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헌법에 유엔이 세운 나라라는 그 조항을 넣었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뭐 혼란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주권 국가니까 그런 걸 뭐 넣기는 어렵고. 좌우간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승만 박사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일찍이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단독으로 수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됐고 이미 현실적으로 북한의 그 괴뢰 정부가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었잖아요. 이승만은 이제 소련이 이북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남 지역까지도 완전히 그 공산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이남 지역이라도 먼저 단독 정부를 갖다가 탄생시켜야겠다. 그래서 그 이승만, 김구 그 두 분이 이 한국 문제를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풀으려니까 안 되니까 모스크바 3상회에 안 되니까 이거를 유엔으로 가져갔어요.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결국 유엔에서 유엔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파견했는데 북쪽에서 거부를 했어요. 입국을. 그러니까 북한하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받아들이고 하니까 그때 이제 유엔이 그 인도 사람이 총장이었는데 그 대한민국 남쪽을 신뢰를 한 거예요. 그게 유엔이 활동하는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치 북한이 그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을 거부하듯이 그걸 거부했으니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유엔으로 되고 유엔군이 참석하고 결국은 소련의 팽창주의를 알면서 또 미일 상호 방위 조약까지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지금 굉장히 살림살이가 가난해졌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미국이 유엔에 분담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20%가 넘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고서 3년째 돈을 안 내가지고 지금 거의 70%가 빵꾸가 난 상황이라 지금 국제기구가 이상하게 뭐 모든 나라가 가난하건 부자건 또는 이념의 공산주의건 자유진영인 간에 한 표씩의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나라들은 뭐 유엔 또 특히 그 유네스코 같은 데서 뭐 이상하게 그 좌파 성향을 보이면서 미국이 하는 그런 하고 완전히 어깃장을 놓고 하고 유엔의 많은 그 전문기구에서 그런 행동을 보이니까 맞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국익 우선주의인데 그게 뭐 지원을 하기 싫다 이거죠.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걸 왜 계속 우리가 무슨 구세주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해서 유엔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용화되다 못해서 지금은 뭐 일루미나티 세력이나 프리메이슨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국제기구가 상당히 이상주의에 빠져서 네. 예, 그런 면이 강한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유엔의 역할에 대한 상당히 논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만은 결국은 이제 일본의 패망으로 사실상 독립이 중국으로 됐는데 중국의 내전이 돼가지고 장개석이가 모택동한테 지게 되니까 그 장개석 군대가 대만으로 쫓겨오면서 사실상 그 대만이라는 게 장개석의 나라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은 뭐 중국이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면서 사실상의 대만은 독립국가가 지금 돼 있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전체의 독립국가가 아닌 이런 국민당 정부가 아직도 그런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시간하고 좀 약간 중복이 되는 감이 있는데 주로 국제 회의하고 관련된 한반도의 운명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건 일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한반도의 운명을 끝끝내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다. 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소련의 야욕에 대해서 잘 간파를 하지 못하였다 하는 그런 약점도 있고 결국은 약소국이라는 게 강대국이 놓는 국제정치의 장기판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다는 우리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또 운명을 또 개척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은 대단히 너무나 국제정세를 모르고 우리 국내적으로 이렇게 혼돈스럽게 되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또다시 한번 지혜를 발휘해서 힘을 합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 또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